왕의 목을 겨눈 날카로운 칼날. 그 아이는 매양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참고 살아왔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 신라인들은 그의 머리를 북천 계단에 묻고 밟고 다녔다. 그러나 성왕은 되살아났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성왕은 세상을 구원하는 비불로 되살아났다. 우리에게 백제 성왕은 1500년 전 관산성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성왕의 자취가 우리나라가 아닌 바다 건너 일본에 더욱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99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나가노. 그 중심에 선광사라는 절이 있다. 이른 아침부터 선광사는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참배객들의 행렬로 들썩였다. 일본인들에게 선광사는 살아생전 꼭 한 번은 참배해야 하는 곳으로 통한다. 日本ではですね、伊勢神宮と善光寺は一生に一度お参りするっていうあれは昔からずっとありましてね。で定年を迎えまして、昔からの友達なんですけども、田中さんに今善光寺案内していただいてる。お参りするとなんかご利益あるんでしょうか。まあ極楽に行けるっていうことが。 선광사 본당에 1400년 된 일본 최초 불상이 모셔져 있다. 본당 안으로 이어진 참배객들의 긴 행렬. 하지만 불상은 찾아볼 수 없다. 선광사 비불은 평상시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참배객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것은 비불이 안치된 본당 지하의 밀실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다. 참배객들은 빛 한 줌 없는 어둠 속에서 밀실 자물쇠를 만지고 나온다. 비불이란 본래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불상이다. これはただいま秘仏になっておりまして、私ども善光寺の僧侶を絶対に見ることができない、それほど大切な仏様なんですが、ただし7年に一度ご開帳と申しまして、皆様に拝んでいただいております。 비불이 가장 최근에 공개된 지난 2003년. 이 순간을 보기 위해 700만 명이 모여들었다. 굳게 닫혔던 나무함이 열리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광사 비불은 아미타열의 삼존불. 양옆에 보살을 거느리고 서 있는 이 아미타열의 불이 1470여 년 동안 선광사에서 전해온 것으로 알려진 일본 최초의 불상이다. 선광사는 대대로 천황의 친족이 주지를 맡는 것이 전통이다. 6世紀の半ばおっしゃいました清明王から日本の大和朝廷に対して献上された
仏様でございまして、最初はこの仏様をお祭りす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大変に崇仏派と廃仏派の争いがございまして、 그들은 취재진을 선광사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こちらにかかっております善光寺縁起が、私のお寺に伝わっております300年前の善光寺縁起であります。 300년 전 에도 시대에 그린 불화. 불화에는 일본 최초의 불상인 아미타열의 삼존부를 선광사에 모시게 된 내력이 그려져 있다. インドの国の学会長者が生まれ変わって百済の清明王に生まれ変わられた。 환생설로 시작하는 선광사 열애연기 불화에는 왕관을 쓴 백제 성왕의 모습이 있다. 성왕이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뒤 아미타열의 삼존부를 일본에 전파하는 과정을 한 편의 영상 기록처럼 상세하게 그려놓은 것이다.水明王は今度、船を作って如来様を日本へお送りをしていく、これがお別れをしていく姿ですね。 선광사의 아미타열에는 정말로 백제 성왕이 보낸 것일까? 일본의 불교 왕조 역사서인 부상약기 내용이다. 백제 성왕이 일본의 아미타 열애부를 보냈고 선광사에 모셨다고 나와 있다. 韓国ではですね、清明王が1450年も前に、仏像を送られて、でしかもその仏像がこの善光寺でですね1450年の長きにわたってお祭り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あまりご存じ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こ善光寺ではまたさらに1000年も2000年も大切にですねお祭りし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의 선광사 아미타 열애불은 1500년 전 백제 성왕의 숨결이 깃든 불상이었다. 현존하고 있는 백제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불상이 일본 선광사에 건너가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성왕은 왜 그 같은 불상을 일본에 보냈던 것일까요? 한 나라의 국왕이 단지 종교 전파를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국제 외교란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흥미로운 것은 성왕이 일본에 집중적으로 불교 문명을 전파한 시기가 바로 사비로 수도를 옮긴 직후라는 것입니다. 성왕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에서 나고 자라 왕위에 올랐다. 일본 서기는 성왕이 지리에 능통한 것으로 전한다. 백제 첫 수도 한성은 457년 고구려 장수왕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됐다. 계로왕은 고구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긴 채 쫓기듯 천도한 곳이 웅진이다. 연이어 암살로 얼룩진 왕들의 죽음. 백제 왕들에게 웅진은 왕실의 권위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의 땅이자 절치부심의 땅이었다. 성왕은 웅진 시대의 5번째 왕이다. 성왕에게 무령왕의 무덤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곳이었다.
성왕이 아버지 무령왕의 무덤 앞에서 되새겼던 백제의 꿈. 그래서 더욱 비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은 무령왕이 중국 양나라에 국서를 보내 당당하게 선언했던 10글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파 구려 백제 갱위 강국. 고구려를 격파하고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무령왕이 일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꿈이자 성왕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령왕의 일생은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었다. 고구려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백제의 힘을 키웠지만 고토 회복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그랬듯 성왕에게 고구려와의 전쟁은 숙명이었다. 538년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사비로 천도할 것이오. 왜 사비였을까? 사비와 웅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주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협소한 공간에 백제 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굉장히 협소한 그 공간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산과 강으로 에워싸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유리합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공주는 방어하기 좋은 전형적인 수비형 도시다. 그러나 택리지에 공주는 한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작고 협소한 지역으로 나와 있다. 반면 사비는 탁 트인 평야지대다. 공주와는 달리 이제 부여는 상당히 넓다, 광활하다는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부여라고 하는 지역이 대외적으로 팽창하기에는 유리한 그런 이제 공간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비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데 유리한 공격형 도시다. 사비를 끼고 흐르는 백마강은 사비 천도의 목적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택리지를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백마강이 서해 바닷길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왕은 이 백마강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열도, 고구려, 나아가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천혜의 어떤 강줄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왕은 사비에서 바다 건너 중국의 양나라 그리고 일본과 교류했다.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목표는 분명했다. 사비성 한가운데 있었던 정림사탑이 바라보는 방향은 정확히 북쪽이다. 성왕이 건설한 사비성은 바둑판식으로 설계된 북진형 계획 도시였다. 사비천도 직후 성왕은 그의 웅대한 꿈을 밝힌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겠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꾼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는 모두 부여에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동명의 권위를 정통적으로 계승한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75년에 고구려 불씨 공격으로 백제 왕도 한성을 빼앗겼습니다. 백제로서는 큰 자존심의 손상을 가져온 것이었고 정통성의 훼손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제 성왕은 남부여로 고쳐서 부여 계승 의식을 천명하고 나아가서는 북진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웅진 시절 성왕은 고구려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사비로 수도를 옮긴 뒤 전투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비천도 2년째 되던 해, 성왕은 처음으로 고구려를 공격한다. 사비천도를 하고 540년 바로 직후에 우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는 백제 성왕이 주도를 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고구려에 대해서 수세적이었던 것이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비천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백제의 서울 한성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은 만큼 이 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고구려에 대한 첫 반격. 하지만 고구려는 여전히 막강한 상대였다. 악몽과도 같았던 우산성 전투의 참패. 성왕은 이때부터 고구려의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고구려와의 일전을 위해 단행한 사비천도. 하지만 고구려는 백제의 힘만으로 상대하기엔 여전히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성왕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성왕이 주목한 곳이 바로 바다 건너 일본입니다. 일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현은 아스카 문명의 산실이다. 아스카 공원의 넓은 구릉지대에 75톤이 넘는 바위돌로 만든 이시부타이 고분이 있다. 무덤의 봉분이 모두 벗겨지면서 밝혀진 일본에서 가장 큰 돌무덤이다. もともとは土がかぶっ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れが全部なくなって今こういう石だけになってますけどね。 그런데 관이 안장된 무덤방을 보면 전형적인 백제 양식인 굴식 돌방이다. 일본 학계에선 이 거대한 무덤의 주인을 6세기 사실상 일본을 지배한 소가노 우마코라는 귀족으로 보고 있다. この場所は6世紀後半の日本の政治の中心地である飛鳥を眼下に見下ろす場所ですね。でこの飛鳥の周りには当時の倭の王族の宮廷であるとか、それからお墓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が周りにあるわけです。だからそれを眼下に見下ろすこの場所に馬子の墓が作られたということは、もうこの場所を見ただけでその当時の蘇我氏が持っていた絶大な権力というものが分かります。 그렇다면 일본의 최고 실력자였던 소가노는 무슨 이유로 백제 무덤에 묻힌 걸까? 蘇我氏は百済の牧師が日本のですね蘇我というところに定着して、そして日本の当時の政権の中で財政力をはじめいろいろ力を発揮しながらですね活躍をしていった、こういうふうに理解できるわけです。 소가노 우마코가 일본의 막강한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왕의 지원이 있었다. 성왕이 일본에 처음으로 불상을 보냈을 때 외조정은 불교 수용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반대파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천황은 소가노의 주장대로 불상을 받아들인다. 소가노 우마코는 자신의 집에 성왕이 보낸 아미타 열애부를 모시고 절로 삼았다. 生命王の時に仏教の伝来は
単に仏像や経典が伝わった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当時のこれらの優れた文化が我が国に伝わったというように解釈すべきだと思います。 성왕이 일본에 파견한 불교 사절단은 다양한 기술을 가진 백제 전문가 집단이었다. 오경 박사와 역 박사 등을 일본에 보내 일정한 주기로 교대시켰는데 성왕의 사절단이 머문 곳이 소가노의 저택이다. 蘇我氏は百済との関係によって、朝鮮の高度な文明を日本に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た。それによって、日本の政権の中での絶大な権力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 실제로 소가노의 권력은 일본 천황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스슌 천황은 산돼지처럼 소가노의 목을 자르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한 직후 스슌 천황은 자객에게 암살됐다. 스슌 천황을 제거한 소가노는 일본 최초의 여제인 스이코 천황을 옹립한다. 蘇我氏が百済との関係をより強固につなげたことによって、蘇我氏自身も日本の中での絶大な権力を握ってきますし、日本の政権そのものもより新百済的なですね政権に姿を変え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소가노를 통해 수립한 외의 친백제 정권. 그것은 20여 년에 걸친 성왕의 외교 전략이 맺은 결실이었다. 일본의 소가시라고 하는 친백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백제주로 군사원조를 해주고 백제는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해줬는데 그 당시의 국제관계에서 보면은 일본과 신라 고구려는 6세기 전반에 왕복 2회씩밖에는 교류가 없었어요. 거기 비해서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는 왕복 39회가 있었어요. 39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확실히 확인되는 것만 갖고 얘기하면은 백제는 일본에다가 10회에 걸쳐서 선진 문물을 전해줬고 일본은 백제에다가 10회에 걸쳐서 군사원조를 해줬어요. 성왕은 외를 군사 원조기지로 만든 것이다. 일본 열도의 친백제 정권 수립. 이것은 외의 군사를 백제의 용병으로 삼기 위한 성왕의 치밀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성왕은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성을 탈환하기 위해 가야와 신라까지 백제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북진의 깃발 아래 집결시킵니다. 551년 백제는 혼자가 아니다. 신라, 가야, 그리고 외의 군사들이 백제연합군의 깃발 아래 합류했다. 성왕은 직접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한강으로 향했다. (551년에) 그 한강 고토 수복 작전은 과거 한반도에서 일어난 어떤 전쟁과는 다른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백제 성왕이 오랫동안 용의주도하게 그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그 신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가야라든가 일본 열도의 외까지도 연합전선에 끌어들여 갖고 일종의 그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그 동아시아의 전쟁사에서 국제전의 성격을 띤 종종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전쟁의 양상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격전이 벌어진 곳은 풍납토성 일대의 한강 유역. 고구려의 짓밟히기 전까지 이곳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나라를 세우고 터전을 닦았던 한성이었다. 성왕이 지휘하는 백제 연합군의 선제 공격으로 전투는 시작됐다. 치밀하게 준비한 성왕의 연합군 앞에 고구려군은 맥없이 무너져 갔다. 성왕의 승리였다. 성왕은 마침내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성을 되찾는다. 계로왕 때 한강을 빼앗기고 76년이 흘렀다. 성왕은 백제의 옛 수도를 되찾았다. 앞선 임금들이 이룩하지 못한 고토, 더구나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한강 유역을 성왕이 자신의 힘으로 언제 회복하게 됐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고 누구도 감히 추종을 불허하는 대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왕은 한강 탈환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 단서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다. 한강을 넘어 북진한 백제군이 고구려군을 격파한 기록이다. 日本書紀の記述であって、この高句麗攻撃の記述は生命王の時代であることは確かです。 놀랍게도 성왕이 북진해 고구려를 격파한 곳은 평양이었다.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평양 격파 기록은 아주 구체적이다. 치열한 격전 끝에 성왕의 백제 연합군이 평양을 함락시키자 고구려 왕은 궁궐 담장을 넘어 도망갔다. 성왕이 백제 연합군을 이끌고 평양의 고구려 군까지 점령한 것이다. 삼국사기 거칠부전에도 분명히 백제군이 평양을 격파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강을 넘어 평양 공격, 오랜 세월 절치부심 북진을 준비한 성왕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평양 공격에 함께한 연합군은 일본에서 파견한 왜군이었다. 성왕이 사비천도 후 일본에 아미타열애부를 보내며 불교 문명 전파에 쏟은 노력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곳 풍납토성은 바로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한성입니다. 76년 만에 다시 되찾은 백제의 북방 영토. 성왕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벅찬 기쁨도 잠시, 백제는 2년 만에 다시 한강 유역을 빼앗깁니다. 실로 짧았던 단꿈. 그런데 성왕의 꿈을 깨버린 것은 고구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북한산 비봉.
비봉 정상에 비석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신라 진흥왕이 세운 북한산 순수비가 있었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이다. 진흥왕은 성왕의 백제군이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를 장악한 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 비봉에 올랐다. 그 기념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북한산 순수비다. 신라 진흥왕은 동맹을 깨고 기습적으로 그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가 백제 성왕과 맺은 동맹을 깨고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적으로 차지한 것은 553년. 성왕이 한강을 넘어 북진할 때부터 그 징조가 나타났다.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계속 공격합시다. 나라가 흥하고 망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감히 고구려의 멸망을 바라겠소. 진흥왕은 백제연합군에서 빠졌다. 그리고 진흥왕은 밀사를 파견해 고구려에 그 사실을 알린다. 두 나라 모두 백제가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성왕의 백제군이 점령한 한강 하류는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판도를 가르는 전략적 요지였다. 성왕의 막강한 힘의 위협을 느낀 신라와 고구려는 동맹을 선언한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의 그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에게 그 한강 하류 유역을 그 차지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그 대가로 고구려의 그 북진을 그 하지 말 것을 그 종용하는 그러한 그 밀양대지 그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밀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의 진흥왕은 그 백제의 성왕이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을 다시 뺏게 되는 거죠. 참기 힘든 지옥이었다. 그러나 성왕은 분노를 다스리며 백제의 오랜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신라와의 일전을 준비한다. 먼저 성왕은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낸다. 그것은 폭풍 직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그런 다음 외에 국서를 보낸다. 군사 파견을 요청하는 국서였다. 성왕은 554년 1월 중으로 군사를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은 554년 7월. 성왕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왜군까지 합류한 3만 대군을 지휘하게 될 연합군 사령관은 성왕의 아들이 맡았다. 그런데 백제 연합군이 출격한 곳은 한강이 아닌 관산성이다. 왜 관산성을 선택한 걸까? 관산성이 자리한 옥천은 지금도 교통의 요지다. 당시 관산성은 경주로 가는 관문이었다. 성왕의 최종 공격 목표가 신라의 심장이었다는 뜻이다. 백제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기존의 신라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국지전이 아니라 이것은 나아가서 신라 왕도인 금성을 공격을 해서 신라 국가를 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 연합군의 관산성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3만 대군 앞에 신라군은 무너졌다. 백제는 순식간에 관산성 일대를 장악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전선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성왕은 왕국만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그 무렵 신라의 전군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성왕이 직접 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신라가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신라의 첩자에게 성왕의 움직임은 노출되어 있었다. 성왕이 관산성으로 출발한 시각, 신라 군도 관산성 길목으로 모여들었다. 매복이었다. 일본 서기가 전하는 백제 성왕의 최후는 이렇게 다가왔다. 삼가 백제왕의 목을 베기를 청합니다. 우리 신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나 하더라도 노비의 손에 죽는 것이 법입니다. 손에 잡힐 것 같았던 고토 회복의 꿈은 한때 동맹국이었던 신라의 칼날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아이는 매양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참고 살아왔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일본 서기는 신라인들이 성왕의 머리를 북청 계단에 묻고 밟고 다녔다고 전한다. 성왕은 이제 나라 사람들이 존경했고 또 천문지리에 신묘하게 통달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거의 신적인 인물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왕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성왕의 역할, 바로 성왕의 영적인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청이라고 하는 관청의 계단 밑에 묻어둬 가지고 성왕의 머리를 밟고 다니면서 성왕의 영적인 힘이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라인들이 성왕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제는 성왕의 남은 유고를 수습해 능산리 고분에 모셨다. 성왕의 전사 소식에 일본 열도는 슬픔에 빠졌다. 일본 천황은 백제의 지원군을 파견했다. 소가노 우마코는 조시를 지어 성왕의 죽음 앞에 바쳤다. 어찌 이렇게 뜻밖의 서거하셔서 흘러간 물과 같이 돌아오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쉬시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혹독합니까? 그 누가 슬퍼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군들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왕의 최후는 아니었다.
특별한 비부를 모시고 있는 법융사 몽전. 1년에 단 2차례만 개방되는 성역이다. 관광객들이 몽전의 창살 문으로 기웃거리지만 불상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불상과 달리 비부를 모신 몽전의 거대한 불상함은 굳게 잠겨져 있다. 불상함이 열리고 비불이 공개되는 때는 봄, 가을로 각각 한 달씩. 몽전의 비불은 구세관음상이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 담긴 불상이다. 농나무를 깎아서 조각한 뒤 금박을 입혀 만든 구세관음상의 키는 178.8cm. 사람의 신체와 같은 크기로 만든 등신상이다. 화려한 보관 아래로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 다른 부처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상하게 구세관음상은 부처가 아닌 사람의 모습에 가깝다. 예, 이 보살상은 우선 얼굴이 아주 깁니다. 얼굴이 길고 코가 아주 강조되고 입이 강조돼 있죠. 그리고 요 코수염이 위에 수염이 있는데 이런 특징은 사람에 매우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많이 표출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세관음상이 쓰고 있는 화려한 보관은 왕관을 연상케 한다. 다른 보살상하고 비교해서 이 보관은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거기에 옥을 하나하나 붙여서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람이 걸으면 이 보관이 흔들려서 옥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런 투각문으로 이런 보관을 했는데 이 보관의 크기라든지 화려 섬세함을 놓고 볼 때는 다른 불보살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보관을 갖고 있고 이 보관은 사실 거의 왕관에 가까운 그러한 보관이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법융사의 600년 된 기록인 성애초. 놀랍게도 구세관음상은 백제 위덕왕이 성왕을 그리며 만든 불상이었다. 위덕왕은 구세관음상의 관산성 전투에 전사한 아버지 성왕의 모습을 담았다. 만들었다 보면은요, 바로 그 조기 형상, 그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그 아버지 그 성명왕, 즉 성왕의 형상을 만든 것. 성왕의 화신이 법융사 몽전의 비불 구세관음상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상은 성왕과 구세관음이 오버랩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성왕의 얼굴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왕은 우리 고대사 인물 가운데 상상이 아닌 고증을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다. 구세관음상을 바탕으로 1500여 년 전 성왕의 살아생전 숨결을 되살려보기로 했다. 178.8cm의 장신의 키에 살아생전부터 성군이란 뜻의 성왕으로 불렸던 후덕한 인상. 백제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관음상으로 1500여 년의 시간을 이어온 존재.
마침내 백제 성왕이 우리 앞에 되살아났다. 자, 어떻습니까? 1500년 전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많은 고대사의 인물을 만나보았지만 이처럼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되살려낼 수 있는 고대의 인물은 백제 성왕이 유일합니다. 백제사의 상처와 굴욕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백제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성왕은 바다 건너 외를 상대로 치밀한 문명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성왕의 일생은 한 사람의 꿈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에 성왕은 죽어서도 바다 건너 일본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비불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